네, 우리 외교안보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이 됐는데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정권 2인자인 최룡해를 리우올림픽에 파견해서 스포츠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김은광 전 한문컴퓨터기술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북한의 외교안보 관련 90여 명의 이메일을 좀 해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중에 이제 비밀번호를 빼앗아 간 게 56명 정도 네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여지까지 보면은요. 지금까지도 해온 그 방법들이에요. 네. 저도 뭐 과거에 한 두세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제로 직접 당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의 근무를 예. 직접적으로 할 때 네. 제 그 비밀번호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해킹하는 대상이 장난으로 한 일반 해커들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발 해킹이라는 게 2000년대 이후에는 쭉 의심이 되어 온 사례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90명 정도 가지고는 심각하다라고 굳이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이 됐냐. 그다음에 사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보안 규정상 이제 개인 연구라든가 이런 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네. 혹시라도 이메일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고 그 관련 문건이 유출이 됐다면은 그거는 조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규모 자체만으로는 뭐 예년에 없던 규모다 그러기는 좀 힘들죠.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북한은 어떤 수법을 썼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북한이 쓴 수법은요, 아주 고전적 수법입니다. 네. 예, 피싱 수법이라고 낚시질을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밖에 쓰고 있는 이메일에다가 네. 아주 꼭 클릭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아주 급박한 상황을 이제 거기다 전하죠.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당신 이메일 번호가 다 누출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가 보낸 것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오. 클릭했더니 특별히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이트에 가서 자 재설정하시오. 이메일 번호를 재설정. 그래서 새로 이제 설정을 했죠. 네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이 회사의 그런 어떤 공식적인 보안 업체가 아니라 바로 피싱이 공격을 한 공격자들이 만든 사이트였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물론 이번에 지금 적발된 것만 90명 정도 에서 예. 거기서 해킹 당했다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56명인데 예. 앞에서 이제 우리 연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매일매일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공격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더 큰 파장이 큰 공격이 있습니다. 네. 그게 피해가 뭐냐면 APT 공격이라는 거죠. APT 예. 공격이요? 예. 한수원에서 당했던 것처럼 네네. 먼저 피싱 공격을 통해서 이 중요한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빼고 비밀번호라든지 빼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 서버에 메인 서버에 접근하는 것. 네. 이런 공격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56명은요. 일종의 숙주예요. 네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의 명의로 갑자기 그 지인들한테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피싱 범죄 당하는 그 형태랑 거의 비슷한 거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 원래 목적한 이 정보원도 있지만 예. 2차로 다시 피싱을 당하는 예. 결과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꽤 고급 정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같이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최초의 규모 자체보다는 앞으로 나중에 확산될 이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야죠.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런 확산된다라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북한이 이런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군사 사이트나 여기까지 들어가서 전산망을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직은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단계 방어 시스템이 돼 있어요. 많은 이제 이 정부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전산망, 다시 말해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네. 내부 간의 전산망, 인트라넷이라 그러는 게 기계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른 예. 그 PC를 쓰고요. 네. 망분리라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군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무기 체계에다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자체의 서버가 또 분리가 돼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뚫고 들어가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겠지만은 예.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안 뚫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고 이 과정에서 있게 되는 취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문건이나 정보들을 조합하다 보면 예. 네. 한국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궁금한 게요. 지금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뭐 대단히 많이 이제 증강됐습니다. 아마 북한이 처음으로 사이버 부대를 이제 조직한 게 1998년도였거든요. 네. 98년도에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좀 20년 되죠. 네. 그동안에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떤 이메일, 지금 뭐 같은 피싱이라든지 스푸핑, 스니핑 아주 간단한 고전적인 어떤 사이버 전력 어떤 공격을 해오던 북한이 네. 2007년 또 9년 해가지고 디도스라고 하는 과거에 들어보셨죠? 이런 공격 좀 더 발전된 전략을 구상하고요. 네. 최근에 쓰고 있는 가장 주요한 어떤 전법들은 APT라는 공격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북한 전력은 어느 정도 될까? 첫째는 그 전력을 구성할 때 일단 인력의 어떤 질적 의미를 보거든요. 코딩을 자체로 공격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 구사하느냐 네네.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국가가 만든 걸 빌려다 쓰느냐 네네. 이건데 북한은 자체로 만들고 있죠. 김수 코드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예. 소니 픽처스 공격할 때 쓴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인력들을 보면요, 북한이 거의 한 6천 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유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실전을 해왔으니까 예. 그런 실전 능력이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총칭해 보면 예. 우리 정보당국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세계 한 3, 4위 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순으로 우리가 꼽죠. 예. 북한 그러니까 꽤 수준이 높은 건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오는 10월이 이제 당 창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를 목표로 해서 한번 더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그건 저희 NK지신연대가 전한 어떤 북한 소식통인데요. 예. 이게 북이 지금 이제 2009년에 사이버 부대 그리고 대남 공작 간첩 파견하고 간 부대들 다 묶어 정찰 총국을 만듭니다. 네. 근데 정작 총국에 사이버 부대를 갖다 넣었더니 네. 이게 구색이 좀 안 맞아요. 예. 사회 심리적 공격하는 거하고 기술 네. 공격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뒤로 북한은 또 사이버 심리전을 굉장히 이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몇천 네. 명으로. 그래서 이참에 북한은 이 정찰 총국에서 사이버 부대 기술을 가지고 적을 공격한 부대를 따로 독립시켜서 네. 사이버 해킹 부대와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결합시켜 가지고 본래 6천 명이다가 지금 이 사이버 부대의 역량을 키워서 10,000명 수준의 사이버 전략사령부를 이제 새로 신설하게 하는데 물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면 계획이 아니었고요. 네. 무려 3년 전 2013년부터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네, 거군요. 그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느냐? 그것은 다 그 부대의 사람들은 영재급들입니다. 네. 예, 근데 영재들 하루 1년에 몇천 명씩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가지고 예. 꾸렸고 아마 예정이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사이버 부대를 출범시키려 한다. 네. 이런 아마 정황들이 이제 포착됐죠. 그렇군요. 그 사이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이버 어택을 하게 되면은요. 네. 이게 군 기관에 대해서만 사이버 어택을 이건 좀 하기도 힘들고요. 많이 막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도, 전기, 그다음에 이 지하철 같은 영화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요. 이 공용망들 자체도 요새는 인터넷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어택을 가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전산망을 마비시킨다든가 국민들의 혼란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기하기 작동 위한 거군요. 자체가 예. 전산망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걸 공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네. 상당히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에 그렇죠. 대한 과거에 있었죠, 또. 이럴 경우에는
이 금전적인 예. 손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불편이거든요. 네. 지금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지만 인터넷 쇼핑몰 네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이건 뭐 워낙 한 번에 빼내면은 정보 수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그 실제로 있는 피해도 피해지만 내 정보가 누구 손에 마음대로 지금 쥐락펴락하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불안을 야기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것들이 남남 갈등이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인터파크,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망을 이용해서 한 1,000만의 정보가 새 나갔다고 하는데 예. 이 정보를 이용해서 댓글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예. 직접적으로 이메일한테 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 사람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제 다른 쪽에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분도 이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메일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요. 보통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아이디를 만들 때 네네. 뭐 그렇게 틀리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메일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몇 가지 정보를 알면 얼마든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앞서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이제 계속 망병도 있고요. 탈북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늘어서 이제 곧 있으면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누적이 3만 명이고요. 예, 사실은 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탈북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연단위 탈북자 수는 그동안 좀 줄어왔어요. 네네. 2011년 이후에. 이게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반전이 아니냐는 건 나오는데 네. 반전이냐 아니냐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통계적으로 과거보다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네. 아무래도 탈북하는 인사들 자체가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예. 젊은 세대 영재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에는 없던 이제 뭐 장성금 출시까지 탈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드는데 네. 아직은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체제 불안의 징후로 보기에는 좀 지나친 비약이고요. 예. 다만 김정은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체제 통제를 하고 나름대로 당근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김정은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가 싶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대부분 이제 장성급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올림피아드 수학 영재라든지 좀 엘리트들이 지금 탈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예, 현상이라면 아주 바람직한 네. 현상입니다. 정말 오직 북한의 교육만을 받고 예. 또 아버지도 인민군 장교인데 네. 그런 집의 자식이 국제사회 모든 애들이 부러움을 받으며 홍콩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탈북을 한다. 네. 이건 정말 그가 생각하는 그 바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무엇인가 봤거든요. 네. 외부의 정보를 봤다는 이야기고요. 예, 예. 그 통제되는 아주 혁명성이 강한 집안 안에서 외부 정보를 보고 네. 북한에서부터 꿈을 꾸고 나와서 그 실천에 옮겼다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많은 정보를 들여보기 위해서 라디오, USB, 마이크로 SD 같은 별의별 형식으로 들여보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네. 또 그리고 북한 어떤 고위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자기 생명부지 그 걸핏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거나 그냥 낙방해가지고 일생을 완전히 쫑치는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북한 체제가 내부에 취하고 있는 폭력과 그리고 이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 네네. 사람들도 그냥 참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이 예.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대규모적이거나 무엇을 직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나타났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고 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또 여기 최근에 좀 전해드린 그러니까 어떤 나온 보도를 좀 보니까요.
해외 파견된 간부들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몰래 쓴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좀 생각할 때 스마트폰은 당연히 예.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인터넷 접속도 예.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어 중국에 나와 있는 어떤 북한의 무역회사 그 간부들, 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잠깐 해외에 나온 사람들도 이전 뭐 이거 비밀이 아닙니다. 이전 언론에 나왔으니까 비밀인데 제가 알기로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는데요. 아, 예. 공작 작업용 폰을 국가가 줍니다. 중국 폰을 줘요. 이 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해라. 근데 이 사람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인터넷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폰이니까 다 볼 수 있는데 예. 기록이 다 남거든요. 나중에 바쳤을 때 이 네. 사람 어떤 거 봤는지 누구하고 통화가 다 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거기 가서 뭐 삼성폰이나 LG폰이나 이런 외국의 폰을 사는 거죠. 네. 사가지고 준 지급폰 말고 내 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거의나 뭐 북한 간부들 해외 출장 나온 사람들이 그냥 하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제품도 아니고 특히 이제 삼성과 LG 전화기를 쓴다면 국내산인지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나그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알죠. 그분들이 예. 이제 여러 가지 몰랐던 분들도 이걸 한국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동요가 느껴질까요? 뭐 핸드폰 때문에 동요날 건 없지만 네. 자기들이 쓰고 있던 뭐 평양 뭐 삼전폰이라든지 네, 평양 네. 다 중국 건데요. 예. 그거하고 비하면 이건 폰은 너무나도 이제 수준이 다르니까요. 수준이 아주 굉장히 좋으니까 예. 일단 그 보는 순간에 야, 잘 만든다, 발전했네 이런 감은 들겠죠. 근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네. 그 다음에 터치에서 나타나는 그 정보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예,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그 한국산 전화기들을 인터넷 통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첨단 제품 자체를 보고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못 먹고 산다 이거는 80년대 이전에 하던 북한에서도 교육이나 주입 방식입니다. 네네. 90년대 이후를 보면요. 네. 물질적으로는 한국이 발전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다만 북한이 요새 교육에서 중점을 주고 있는 거는 네. 결국 빈부격차, 네. 소득 불균형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좋은 제품,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제품을 보게 된 데에서 경탄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다 확대된 정보 그렇죠. 이거에 억세스할 수 있다라는 접근할 수 인터넷을 있다라는 통해서요. 게 더 큰 동요를 일으킬 수는 있을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리우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도 당연히 참가를 하게 네네. 되는데 규모가 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런던 올림픽보다 한 20여 명이 줄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제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권력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일반 계층에서의 탈북까지 생각을 했을 때 또 이게 또 국제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통제의 문제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북한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규모들을 이 경우를 보면 따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북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혹시 이후에서 탈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했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데. 아유, 그럼요. 그 1조 이석입니다. 그 최령희를 보냄으로 해서 네네. 마치 북한 정권이 체육에 뭐 지대한 관심을 올림픽에 관심 있는 것처럼 예. 뭐 이걸 하나 보이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예.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정말 결심하면 탈출하기 상당히 좋은 겁니다. 미국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예. 뭐 탈북자들 중에 어떤 간부들이나 이런 계층들은 사실 미국에 가는 걸 선호합니다. 네. 어떤 뭐 북한하고 가까이 있으면 신병상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가는데 그게 미국 가까이 가니까 그 누가 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직접 가서 예. 뭐 경기 어떤 참가하는 선수들의 어떤 격려도 현지에서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네. 뛰쳐나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가 밀착해서 이렇게 통제를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아마 김정은이 판단했을 겁니다. 네, 예. 네. 그 올림픽은 사실 지구촌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도 올림픽 이제 열기가 점점 이제 달아오를 것 같은데 네. 북한 내부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북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선별적으로 중계를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북한도 체육을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방송은 못해도 어떤 방식이든지 중계는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김정은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번 이 7차 당대에서도 이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상당히 이쪽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관련 보도들은 많이 풀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 앞서서 최룡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2014년에 소치 올림픽 했을 때 김영남이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푸틴도 만나고 예.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예. 중국 그 시진핑도 만나고요. 예. 이번에 최룡해는 가서 혹시 어떤 스포츠를 하게 되면 스포츠 외교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두 가지 직함이 있죠. 최룡해한테 당 부위원장, 네. 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고, 그리고 조선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고 하는 체육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갔던 길에 아마 뭐 IOC 뭐 주요 임원들을 만난다거나, 네. 그리고 또 당이니까 당과 관련된 뭐 다른 뭐 브라질 뭐 공산당이 됐건 아니면 뭐 타 국가의 뭐 중국 공산당 뭐 이런 국가들만 만나는 것도 뭐 배제하진 않겠죠. 근데 네. 그 만남이 어떤 그룹을 만나는가? 당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의 직책에 걸맞는 그런 어떤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만나 가지고 예. 뭐 나갔던 길에 뭐 스포츠 외교 내지는 또 관련된 그런 뭐 정치 외교를 좀 하는 게 네. 여러모로 일조일석이다 이게 생각이죠. 어떻게 예? 보세요? 이 소치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푸틴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부재 중이에요. 탄핵 파문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최영해가 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아무래도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인원 통제하라는 것도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제스처예요. 봐라, 국제제재 아무리 해도 네.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 하고 선수단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제재가 우리 시간만 벌어주는 거다. 이런 정치적 제스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도 이제 몇 년 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이 참가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의도는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건 지금 고통받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이 올라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평정심이 있다라고 이제 밖에는 비춰줘야 돼요. 네. 우리는 뭐 얼마든지 이 북남 관계만 개선이 되면 북한 측 경우로는 네. 뭐 먼저 이제 한국 측이 우리 측이 남측이 아마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몇 가지 쭉 이제 상투적인 이 조건만 하면 대화할 용이 있고 평창 올림픽도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북한도요. 국제사회 오디언스들, 관객들을 보고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던지는 기법들은 굉장히 세련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과거와는 틀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김흥광 전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